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줄은요. 저는 30살 여자예요. 미혼이죠. 하지만 저에겐 아이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아이는 제 언니와 형부의 아이예요.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요. 언니가 형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둘은 여행을 다니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불같은 사랑에 빠졌대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 일어났어요. 1년을 사귀다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죠. 근데 여기서 이상했어요. 보통 결혼한다고 하면 1년, 2년 준비하지 않나요? 최소한 몇 개월은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언니와 형부는 고작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제가 물었어요. 언니, 혹시 임신한 거야? 사고 친 거야? 언니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결국 언니와 형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가 임신했어요. 근데 이게 첫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언니는 이전에도 임신을 했었대요.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건 2번째 임신이었던 거야. 첫 번째 임신은 언니가 그걸 모르고 있었대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모른 채로 언니는 즐겁게 놀았대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신경도 안 썼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아이는 유산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언니가 겪은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그때 느꼈던 후회와 죄책감을 이번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2번째 임신을 알았을 때 바로 결혼을 결정한 거였어요. 그게 언니와 형부가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이유였던 거야. 그렇게 언니와 형부는 결혼했어요. 둘 다 어렸어요. 언니는 25살, 형부는 26살. 철없던 나이에 결혼을 했죠. 언니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다짐이 진지했어요. 그들은 3년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3년 후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하지만 언니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혼하겠다고만 했어요.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어요. 합의 이혼이 될 줄 알았죠. 언니가 처음에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고 형부도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문제가 나왔어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아이를 키울게라고 했던 언니가 나중엔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너희 아버지도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죠.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는? 그 무고한 아이는? 재판이 시작됐어요. 1차, 2차, 3차. 계속됐어요. 갈 곳까지 갔죠. 1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법원에서는 양육비, 재산 분할, 그리고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까지 따졌어요. 양쪽 부모님의 재산도 고려했어요. 결국 판결이 났어요. 아이는 언니 쪽으로 갔어요.
제 쪽으로 왔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아이가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언니, 제가 언니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저도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판결은 내려졌고 언니는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정말 혼자 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아빠가 나섰어요. 엄마도 나섰어요. 언니도 나머지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저도 제 휴일을 아이를 위해 썼어요. 뭔가 생기면 누구든 달려갔어요. 아빠가 간다. 엄마가 간다. 오빠가 간다. 언니가 간다. 이렇게요. 아무도 정해진 역할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아이를 돌봤어요. 1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순간도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해외로 도망쳤어요. 언니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 전에 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너가 좀 키워줄래? 돈 많이 벌어올게. 어차피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언니가 바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돈을 벌어서 곧 올 줄 알았죠. 하지만 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이 양육비? 언니는 매달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 몇 달은 입금됐어요. 하지만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엔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죠. 제가 형부를 만나기로 했어요. 형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양육비를 제 계좌로 주기보단 우리 어머니 계좌로 주시면 안 될까요? 형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5천만 원을 줬어요. 언니한테. 뭐라고요? 매달 주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거라고 해서요. 계좌가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형부가 보여준 계좌. 그리고 연락 날짜를 봤어요. 언니가 해외로 돈을 벌러 간다고 했던 그 1달 전이었어요. 어처구니 없었어요. 피 같은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가는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가끔 언니의 소식이 들렸어요. 독일에서 산다고 했어요. 독일 사람과 함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부모님께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운다. 그렇게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빠도 있어요. 형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형부는 월급으로 남은 양육비를 주곤 했지만 아이를 직접 기르지는 않았어요. 저와 우리 가족이 주로 아이를 돌봤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이는 자라났고 저도 날이 갈수록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어요. 이 아이는 제 기쁨이 됐어요. 제 삶의 중심이 됐죠. 그런데 제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은 남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이였어요. 제 남자친구가 처음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제게 엄마 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황했죠. 혹시 아이가? 아니에요. 이건 제 조카인데 지금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도, 남자친구도, 저도 모두 어색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자친구는 날마다 아이 이야기를 물었어요. 학교는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친구들은 많은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제안이 들어왔어요. 결혼해줄래? 정말 소박한 제안이었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결혼 후에 이 아이가 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물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남자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괜찮은데?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불안감을 녹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네가 아이를 데리고 시집가? 그 남자가 고생할 텐데. 아버지, 그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어머니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저 남자가 정말 우리 애를 자기 아이처럼 챙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우리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대했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축복해 주셨어요. 좋아, 결혼해. 그렇게 저는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남자친구는 이 아이의 의부가 됐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는 형부지만 실제로 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는 이제 남자친구가 됐죠.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남편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났어? 밥 먹어. 아이가 저를 깨웠어요. 고마워. 우리 아이,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특별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올 때 남편이 함께 봐줬어요. 우리 아이, 똑똑한데? 이것 좀 봐봐. 남편은 정말로 관심 가지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남편은 아이 옆에 누워 책을 읽어줬어요. 그 다음엔 뭐해? 아이의 목소리가 졸린 톤이 될 때까지.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정말 진정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정말로 괜찮아? 아이 때문에 힘든 건 아니야? 물론이지. 저 아이가 내 아이야.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이 생일이 되면 남편은 아이가 원하는 걸 챙겨줬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가 행복하다고 했거든. 너도 행복하게 자라야 해. 남편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아이에게는 두 명의 아빠가 있게 된 거야. 한 명은 생물학적 아버지인 형부, 또 다른 한 명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저의 남편.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이는 두 명 중 누구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한 첫 번째 아빠는 제 남편이었어요.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저도 가끔은 의심했어요. 혹시 형부한테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하지만 명확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제 남편이 더 가까운 아버지였어요. 가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형부는 법적으로는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월급으로 양육비도 줬어요. 그것도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학교 운동회에 가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도 그걸 알아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과제가 있었어요. 내 가족에 대해 그려보기.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저와 남편과 아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형부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 아버지는?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기 있잖아, 아빠. 아이는 제 남편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제 남편이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어요. 혈연이 아닌데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기쁨과 제 남편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추억들, 그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뭐 먹어?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이 속한 가족에 대한 신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하는 국, 아빠가 하는 반찬.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밥을 지었어요. 제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아이. 완벽하지는 않은 가족이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 때론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모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 이막 어느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명확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담긴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자문했어요.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일까? 형부는 아이를 낳은 남자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형부는 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아니, 키울 수 없었어요.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면서 형부는 아이와 멀어졌죠. 형부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보냈어요. 그것도 책임이었어요. 그 책임을 져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냥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요. 저와 제 남편이 함께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예요. 이름입니다. 선생님은 저를 봤어요. 어? 아이와 성이. 네, 저희가 재혼해서요. 저는 설명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제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그랬어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남편의 아이였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아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과제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나의 아버지라는 주제였어요. 아이가 써온 글을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낳은 아버지도 있고 나를 키운 아버지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매일 내 옆에 있어주는 아버지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아빠가 내 진정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고맙고 사랑해. 그 글을 읽고 저는 대성통곡했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순간 저와 남편이 이 아이를 위해 한 모든 선택과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부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어요. 형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에 휘말린 사람일 뿐이었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형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몇 년을 안 본 형부는 이제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형부를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아버지가 둘이 있다고 했잖아. 다른 아버지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분은 멀리 가신 분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네. 근데 난 우리 아빠가 아버지야. 그런 대답을 받으면서 저는 또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미안함은 형부를 향해서, 감사함은 남편을 향해서. 이제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이 아이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한번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 앉아봐. 엄마가 얘기가 있어. 아이가 앉았어요. 너는 기억하니? 아버지가 2명이라는 거? 네, 엄마.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형부야. 하지만 너를 키운 아버지는 우리 아빠야. 이 둘이 다르다는 거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생각엔 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람한테 아버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깨달은 것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 너 정말 똑똑해.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 정말 많이. 알아, 엄마. 나 알아.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날 거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 아이는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형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형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니? 그 질문 자체가 형부의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물었어요. 네, 형부.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형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형부, 괜찮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이 형부의 질문에 잠깐 생각했어요. 한두 번 물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형부님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형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로 형부는 가끔 연락을 했어요. 생일이 되면 아이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아이도 그걸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바꾸진 않았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형부도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이제 2명의 아버지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했어요. 한 명은 자신을 낳아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져주는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키워주고
매일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 둘 다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처음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그럼 하고 놀랐지.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내 아이지. 뭐 다른 게 있어?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시간이 치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편견도, 불안도, 거리감도요. 그것을 대신하는 게 매일의 사랑과 책임이었어요. 저는 지금 많은 싱글맘이나 비전형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요. 혈연이 가족의 모든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죠. 저도 처음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비혼모 신세에 조카를 키우다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 절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우리 남편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형부도 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네,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일도 해야 하고, 밤새 울음을 달래야 하고, 끝없는 책임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이 반짝일 때, 아이가 웃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 라고 부를 때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처럼 비전형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론 그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요. 제 아이는 2명의 아빠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법적으로, 한 명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둘 다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실이고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아이 키우기, 함께해요. 누군가는 당신의 옆에 있어줄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